저 옆에 차는 보니까 감가상각만 되네. 얘는 돈 벌어오네. 뉴 캐테고리예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던 먼저 가서 이걸로 글로벌 넘버 원 먹어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버도 안 되고 그랩도 안 되고 승차 공유도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요청을 했던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서울역 앞에서 뭐 잡으려는데 이 나라에 우버가 안 된대. 다 이러고 있고 택시 줄 서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된 거는 거기는 이제 거기도 택시하고 우버하고 갈등이 있었죠. 택시 어느 나라든 있었어요. 심지어는 뉴욕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분신도 미국에서 맞아, 하셨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거기는 그 저항 속에서 우버가 택시장을 정리해버린 거죠.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들도 네. 그 목소리를 막 냈으니까. 네, 그래서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버 시장에 지금 일종의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혁신적으로 디스럽션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미 저항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회 조정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들어가기 좋은 시장인 거고, 중국은 당이 결정하니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쉽지 않아요. 유럽도 지금 우버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되게 갈등이 아직도 심하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로봇 택시가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뒷부분은 제가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를 2차 요가, 3차 요가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갈등. 네. 그러면 기술 조금만 더 네. 여쭤보고 사회적 갈등에 네.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규제 또 자체도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급발진 관련 뉴스를 보면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페달 실수가 좀 많았다라는 건데,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만약에 사고가 또 뉴스에서 막 이어지고 하면 여론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FSD 얼마 정도 들어와 있죠? 버전? 우리는 FSD는 금지예요. 한국은 오토파일럿만 돼 있는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것, FSD는 시내 주행이죠. 그러니까 시내 주행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오토파일럿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 보조. 네. 그래서 오토파일럿 주행 보조 이 부분만 뭐 ADS 뭐가 이렇게 약어가 있던데요. 하여튼 네. 그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편해하시잖아요. 가다서다 하고 차선 맞춰주고. 네네네. 이런 것도 편해하시지만 또 FSD에 있는 오토파일럿 내재화되어 있는 건 훨씬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FSD를 경험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해외 뉴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사고가 났다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밑에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사고 난 거하고 FSD 사고는, 물론 FSD가 사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FSD하고 오토파일럿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해외에서도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 쓰지 말라고 막 규제하려는 데도 있었잖아요. 이게 헷갈린다고. FSD도 이름 쓰지 말라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도, 왜냐하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쓰면 오토파일럿. 그래서 좀 이렇게 보조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그걸 믿고 그렇죠. 핸들에서 손을 주행 놔버리고 보조. 관심을 어텐션 안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행 보조라고만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우리까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멀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또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는 아직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으로 카테고리를 넓혀봤을 때는 중국이 또 기술력 엄청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른바 소금 배터리라고도 하는 나트륨, 소듐 배터리, 이런 것도 또 기술력으로 또 중국이 보여주고 있고, 그 차이에서 오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국은 기술 전환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추격했거든요. 추격하면서 해외 기업을 파괴시켰죠. 제가 독일 브레멘에 여행 가면은 그당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별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독일 브레멘에 있는 조선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한국에 있는 조선업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만 해도 차이나 쇼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싼 중국 물건 다 들어왔더니 미국에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 그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거를 차이나 쇼크에 대해서 되게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중국에는 중국 스스로가 차이나 쇼크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로 지금 이전시키고 있죠. 저가 노동력 일자리는. 예. 중국 스스로가 자동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X 트랜스포메이션, X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산업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의 연관된 산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X자죠. 그래서 X 전환, X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말이 뉴욕에서는 주 핵심적인 운송 소단이었어요. 1907년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었던 건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자동차는 뭐 벤츠가 먼저 만들고 뭐 디젤이 자동차를 만들고 뭐 포르쉐가 먼저 자동차 만들었어도 이건 대량 생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수작업, 손으로 만드는. 간해성공업보다는 발전했겠지만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없었던 대량 생산이 아니었죠. 근데 이것을 헨리 포드의 가장 역사적 기여는 매스 프로덕션, 컨베이어 벨트를 생산 공정에 들어오면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혁신한 거죠. 이러면서 자동차 가격이 급강합니다.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5분의 1까지 떨어지죠. 이러면서 10년 안에 뉴욕시에 있는 마차가 사라져 버립니다. 딱 10년 걸렸어요. 이 엑스포메이션 트랜스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대요. 아, 말을 애완용이나 경마용으로만 우리가 인간이 할 줄은 몰랐다. 말은 다 교통수단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마차를 끌어. 네. 100년이 넘게 200년이 넘게 마차는 중요한 인류의 특히 서구 문명에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교통수단이 일시에 사라졌던 걸 문화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자, 내연기관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내연기관이 지금 X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EV가 꺾고 있는 거죠. 네. 이거 25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전 반 지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떨어질 거예요. 이것이 왜 떨어지는 좀 이따가 또 자율주행과 자동차의 관계도 엑스포맷을 좀 그릴 거라고 보는데요. 네. 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요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EV가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EIV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EIV요? E가 이제 전기차 일렉트릭이고 I는 인텔리전스. AI가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거. 네. AI가 안 되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러분 이제 주차는 다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라고 하죠. 그 테슬라도 하고 있죠. 아스라고 해서 서먼 기능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내가 저기 주차장에 있는데 쇼핑몰에서 나올 때 딱 와가지고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주차장 앞에 딱 와가지고 물건 딱 실어서 탁 하고 어떤 사람은 비 맞으면서 이 카트 끌면서 달달달달달 이래서 주차장 가서 차 세우고 실내 주차장이 많으니까요. 이런 기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레 파킹 기능이 차 스스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AI가 기본으로 탑재된 자동차를 요즘 EIV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EV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EIV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시작됐다고 그 보고 안에서도. 있어요. 중국은 이미 국면을 EIV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차라도 죄송하지만 한국의 현대차하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만드는 거나 아우디가 만드는 거나 같은 회사지만 뭐 포르쉐가 만드는 거나 BMW나 벤츠가 되는 것은 EV인 거고 네. 중국은 EIV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EIV에 같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EIV가 안 되는 차들은 그래서 지금 현대가 지금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위기라고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은 전기차의 이 잘 나감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냐라는 거야. 이 IV로 가고 있다라는 건 현대자동차에 있는 임원분들은 다 알고 계신 문제거든요. 현대차도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죠. 주차 기술도 조금 나오고 하긴 한데 박을까봐 겁나서. 요즘 현대차가 집중하는 건요 전기차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인텔리전스를 붙일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SDV 전문가적인 용어들을 막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초기에는 이런 전문가 용어를 많이 써요. SDV,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 그냥 자동차가 AI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극단적으로 들면 말을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를 사시겠어요? 같은 가격이면 말 못하는 전자레인지를 사겠어요? 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요즘 뭐 밥통도 말을 하는데요. 네, 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챗GPT도 쓰지만 제미나이도 써요. 제미나이는 챗GPT는 유료로 쓰는데 말을 해서 좀 좋은 거고요. 그렇죠, 편하죠.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이제 이번에 구글 I.O. 이후에 말하는 것도 무료 사용자에게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카메라도 풀었어요. 이런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면요, 그걸 뭐 일일이 막 손으로 치고 있고. 요즘 타이핑하는 거 귀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서비스에 느끼면요, 이게 안 되는 기계는 이게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 참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I가 안 되는 차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감가삼각이라는 단어가 자동차는 있죠. 예.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렇죠. 에셋 자산이죠. 예. 자산인데 감가상각이 내가 많이 타던 안 타던. 예. 저는 2018년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차를 샀는데 지금 4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차야 뭐 일단 시동 켜면 1,000만 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 4만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 별로 안 탄 차니까 좀 비싸게 아니죠.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차를 조심하게 사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가 끼안고 잤던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 이 차는 돈도 벌어와 자기가 나가서 예를 들면 로보택시처럼 알바하고 와요. 에어비앤비 개념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장은 아닐 거예요. 내년도도 아닐 거예요. 저는 2027년 정도 때부터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이것도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차로 돈 벌어오는 것도 법안 통과돼야 됩니다. 이건 된다라는 건 우버 택시 운전사들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버가 정리된 이후에야 이것이 허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바로 내년이 아니라 먼 미래예요. 근데 테슬라 차량 탔더니 감가상각이 안 돼요. 얘가 돈을 벌어오면. 그렇죠. 여기 돈 벌어오는데 무슨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총 에셋으로는 어느 정도 에셋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동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저 옆에 차는 보니까 감가상각만 되네. 얘는 돈 벌어오네. 여러분 돈 벌어오는 차 사지. 내가 돈을 많이 안 시키더라도 난이 소중히 우리 애중이 잘 보관하더라도 남들하고 공유하기 싫어가지고 네. 이렇게 공유 안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차와 돈 벌 수 없는 차는요. 여러분 개념 자체에 돈 벌 수 있는 차라는 개념 못 들어봤잖아요. 새로운 뉴 캐테고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요. 돈 못 버는 차는요.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 개념도 달라지는 거고 경제적 가치는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제가 이게 2차 요가라는 건데요. 현대자동차는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돈 버는 차를 만들든 아니면 돈 버는 또는 차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랑 라이센스를 맺든. 네네네. 그러지 않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은 단일 제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네. 거기 들어갔던 고정 비용을 다 n분의 1 하잖아요. 예. n분의 1을 하니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것. 대당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것. 그렇죠. 뭐 제품도 공동 구매하니까 많이 사니까 조금 더 싸게 사고 하여튼 비용을 다 n분의 1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죠. 규모의 비경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규모의 비경제 효과. 이거는 원래는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핵심은 평균 단가가 내려가냐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네. 평균 생산 비용이 한 대당. 자, 여러분 만약에 내연 기관을 100만 대 팔다가 연 80만 대밖에 못 팔아요. 그 다음에는 70만 대 팔아요. 그 다음 만들 60만 대 팔면은 얘가 5만 대까지 1만 대까지 줄어들 때까지 그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냥 적자 보죠. 왜요? 어느 숫자 정도 되면은 평균 비용을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70만 대만 미만으로 나가면 망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50만 대까지는 견딜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40만 대까지 견딜 수 있고 이게 다 평균 비용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평균 비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비용 곡선에서는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감가상각이 되는 이 차를 이제 내연기관이 점점 비싸집니다. 네. 전기차는 점점 싸지고 네. 그러면 내연기관을 더 안 사게 되고 이것이 더욱더 이걸 도미노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이 사람들이 말이 여러분 빠르게 안 달려서 안 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더 빨리 나는 적토마를 썼으면 그러면 자동차하고 경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연기관은 네. 정점에 이런 거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연기관은 몰락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연기관도 몰락하지만요. 전기차도 몰락해요. 자율주행이 안 되면. 전기차는 뭐 평균 비용 안 듭니까? 그래서 전기차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안 되는 차는 밖에 나가서 돈 못 벌어오는 애는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차를 구매하는 요인이 될 거고 그리고 AI가 있고 없냐 또 AI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의 감가상각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네네네. 감가상각은 항상 있죠. 이 물류에는, 그러니까 물건에는, 그러니까 물건에는 이 기계에는 항상 있는데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감가상각을 상쇄시킬 정도로 현금으로 창출은 이건 자동차의 신개념이에요, 여러분. 자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만 있었던 자산이 감가상각을 상쇄시키는
밸류업을 해버린다. 음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가상각되는 재산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예외죠. 아웃라이어죠.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뭐 클래식카 타듯이. 그렇죠. LP 지금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대중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취향의 극단적인 취향의 영역이죠. 니치 마켓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가져올 수 있는 1차 효과, 2차 효과. 1차 효과는 우버고요. 네. 2차 효과는 이 IV를 못 만드는, 즉 AI 결합된 차량을 돈 벌어오는 차량을 못 만드는 자동차 기업의 OEM 기업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락하거나 그 기술을 만들거나 세 가지죠. 아니면 그 기술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하고 연맹을 맺거나 얼라이언스를 맺거나. 이것이 저는 2차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3차 효과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은 또 2차 효과를 또 2차 효과 더 이야기를 있죠. 해주셨는데 우선은 뭐 주유소 다 망할 거고요. 지금도 벌써 주유소 안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경영 상태 안 좋죠. 안 좋을 거고 병원도 매출이 줄 거고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안 나서 보험회사가 망한다를 떠나서 우선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독일에서도 맨날 경제학 시간에 이제 경영학과 수업 시간에 뭐 계산해 보거든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1년에 몇 번을 타고 다닐 때 더 싸냐, 자동차를 유지하는 게 더 싸냐. 사실은 택시를 매번 타는 게 더 싸요. 경제적으로. 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2018년에 차를 샀는데 지금까지 4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네. 4만 4천 킬로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매번 들어가죠. 그렇죠. 뭐 가입은 해놔야 되니까. 뭐 주차비도 들어가,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 안 해서 주차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다 들어가는 거라면 감가상각 다 들어가죠. 감가상각도 크죠. 그렇죠. 자, 이걸 계산했으면 저는 이걸 안 사고 택시를 매번 탔어도 그 돈은 제가 보기엔 택시를 다 타도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안 돼서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는 예를 들자면 차 막히는 곳에 있으면은 오는 길에 차라리 글이라도 하나 더 읽기 위해서 차를 안 가져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후 약속들이 이동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끝나면 강남을 가야 되는데 그거 막힐 때까지 갈 거 생각하면 차라리 오늘은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온 거고. 네네네. 전철이 빠르죠. 예,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택시 가격이 50%로 할인됐대. 그러면 저는 진짜 고민할 거예요. 뭘 굳이 내 차를 사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해요. 그냥 그 차 타고. 그렇죠. 택시비가 50%로 저렴해진다면 여러분 갑자기 택시 물가가 지금 한국에서도 50% 저렴해지면요. 제가 보기에는 버스 타시는 분들도 택시 타실 거예요. 택시 시장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사실은 확률적으로 n분의 1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차량이 많아야 사고 날 확률이 몇 %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고가 안 나는 차량들이 그걸 메꿔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요, 여러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 가입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차량을 가진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 보험료 올라가요. 지금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한번 돌고 산불 나고 이렇게 하니까 뉴저지 이런 데에 막 15%씩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분석하지만 미국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험료 때문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처분한다.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 그것처럼 사고가 많아도 올라가지만 차량을 소유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저 보험료 내니 그냥 로보택시 타자. 그렇죠. 그래서 점점 차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확실하게 로보택시로 벌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벌어주니까 보험료 감당이 되니까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살 거예요. 로보택시로 월 수입을 꾸준히 올리느냐 아니면 차 다 처분하고 로보택시를 돈 주고 타느냐. 저는 크게 볼 땐 두 가지로 소비자가 구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다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엄청난 시장 파괴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다 제 보기에는 정리될 거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전용 그냥 보험만 해서만 남겠죠. 사고도 잘 안 날 거고.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사람과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쫙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일단 27년 정도로 네. 보시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되기에는 우선은 2026년에 있는 중간 선거가 저는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예.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지형이 좀 재편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또 들었다고 해서 테슬라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 강정수 테슬라 뽕이야 그러면서 너무 막 테슬라 칭찬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당장 내일 일어나거나 다음 달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것을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물리 법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 법칙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그럼요.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맞습니다. 당연히 비판하셔도 좋고 댓글에다가 나는 그 논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만 끝내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토론이 풍부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 난제 그겁니까? 네, 아니면 또 이것까지 다른 여기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이죠. 어. 왜냐하면 보험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네. 보험 소개해 주시면서 매달 수수료 받으시는 분들 해서 보험회사에 직장을 두신 분들도 많을 거고 주유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 제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독일은 지금은 벌써 죽었어요. 작년에 가장 큰 선거 쟁점이 뭐였냐면 몰락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 뭐 이런 선거 때 특히 이제 슈투트가트가 있는 그 바덴 뷰텐베르크라든지 뭐 BMW가 있는 이 바이에른이라든지 또는 네네. 노트라인 베스팔렌이 그 포드도 있고 뭐 오펠도 있고 뭐 사실 뭐 폭스바겐 이런 주에서 선거 때마다 일자리가 확확 주니까 엄청나게 쟁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 실제로 독일 경제 성장률 지금 너무 안 좋죠. 그게 자동차 산업이 저렇게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는 2차 종사자, 즉 정비소 업체도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정비소 업체도 안 돼요, 여러분. 잔고장이 적거든요. 모터 그렇죠.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면서 일자리가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 친구들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다고요. 대학에서도 그 기계과 나갈 기계과 우리식으로 하는 기계과 네네네. 엔지니어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실습만 막 4년, 5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나사 하나도 진짜 각도를 막 재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돌리고 뭐 이런 정말 정밀성의 왕들인데 예. 갑자기 너네 없으니까 어디 가서 딴 데로 이직할 때 많지 않아요. 이런 그건 사회적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독일의 경제 구조가 네. 한국도 보세요. 울산에서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을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장이 세워졌고 그렇죠. 한국에 생산되는 전기차는 관세가 나오니까 지금 전기차 생산을 갑자기 일주일씩 쉬고 갑자기 일주일씩 쉬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다시 자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고용 충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밴더들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 3차 밴더들까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행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지금 현대차가 역사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 3차 밴더들 다 있지만 밑에는 지금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왜요? 자, 내연기관의 판매량은 줄어들면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총량은 늘어나지만. 그럼 내연기관 쪽 부품을 전분을 했던 분들은 부품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평균 생산 가격의 N빵한 N분의 1 하는 것이 견딜 수준인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 단가가 높아간다면 밴더들이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본 기업에 팔아봐요. 일본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밴더들도 그 가격에 납품을 못하게 돼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라는 거죠. 전기차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EV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EIV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부품 수도 3분의 1로 줄 수밖에 없고 협력사도 줄어야 하고 네. 또 미국 쪽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니 국내 생산이나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과연 이제 대안은 우리는 독일처럼 가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중국을 될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여러분 우리 좀 겉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2050년에 한국도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치적 환경에서 넷제로 네. 변경될 수 있겠죠. 넷제로 되면요, 여러분 탄소제로 한국의 그 서해, 남해, 동해에 있는 통통배도 다 전기배로 바꿔야 돼요. 탄소 중립 시대로 가려면 그렇죠. 그럼 왜 그거를 2050년 직전인 2045년부터 합니까? 지금부터 바꿔가지고 그 전기 통통배 잘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먼저 저기 필리핀에 수출해야죠. 어차피 올 미래라면 우리가 그렇죠. 먼저 간다. 전 오토바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시면 느끼시잖아요.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었고 그렇죠. 중국도 가보시면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뀌었어요. 한국 끝까지 대림 오토바이 가솔린 오토바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배민하고 쿠팡이츠로 오토바이들 지금 퀵 서비스가 천국인데도. 여기서 지금 대림 오토바이가 의문의 일패를 지금 아 죄송해요. 왜 이거를 지연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전기 오토바이 만들긴 합니다. 네, 조금씩 만들고 있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가솔린 오토바이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 오토바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타이완에 있는 전기 오토바이인데 뭐 자기네는 오토바이에 테슬라다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들을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던 먼저 가서 이걸로 글로벌 넘버 원 먹어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먼저 가는 건 되게 두려워하죠. 뒤쫓아가는 건 잘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먼저 가는 사람들 생겼으니까 2등이라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쫓아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지. 어떻게든지 보호막을 치는 것, 보호막도 필요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걸 뭐 일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쪽 가서 일을 한다, 좋죠.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어차피 석탄 발전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빨리 재생에너지로 가야죠. AI. 이번에 그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대에서 엔비디아 칩 구해가지고 우리 칩 돌리려고 그랬더니 한전에서 그거에 맞는 전기는 공급해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칩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검색해보면 서울대 AI 전기 하면은 이 딱 나옵니다. 전력.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 절대적으로 AI 강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탄에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왜요? 거긴 수력이 남아도니까. 수력 에너지로. 저 원자력도 동의해요. 원자력 여러분 동의합니다. 저 반대하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 지려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7년에서 10년 걸려요. 여러분 집 앞에 지면 여러분들 동의 안 할 거잖아요. 법원에 소송 한번 거실 거잖아요. 어디든지 소송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소송 없는 원자력 발전소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멈추고. 네. 소송도 여러 번 생겨요. 당연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데모를 하시고 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동의.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저는 어렵지 않아요. 잠실 운동장 낡았잖아요. 그거 빼고 원전. 여기 SMR 거기 짓고 그다음에 용산에 미군기지 철수하는데 무슨 자연공원이에요. SMR 짓고 목동에다도 고척도 미안하지만 좀 나가고 큰 거 지어주고 SMR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죠. 아무리 안전하다는 SMR이라 하더라도 아무데도 안 짓습니다. 다 법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중기적으로는 원자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만 그걸 가지고서는요. 그때 가서 AI 하자. 남들 다 간 다음에. 저희 7년 뒤에 AI 시작할 거예요. 늦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여름 되면 블랙아웃 된다고 전기 아껴 쓰자고 에어컨 다운 시키잖아요. 항상 그렇죠. 공기업은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일들 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예, 선풍기 갖다 놓고. 네. 지금 거기다 AI를 돌려요.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해서 유엔 산하에 있는 거예요. 2024년 1월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2023년 정도의 AI 발전 상황을 보면서 훨씬하게 여긴 오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보고서도 2026년까지 내년까지요. 1000테라와트시가 더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에. 1000테라와트시면요. 원자력 발전소 51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2년 안에 51기 못 짓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천연가스 공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중기적으로는 하는데 이건 천연가스 금방 짓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대단히 빠릅니다. 태양광 발전인데 맥스 1년 반이면 중국은 1년도 안 돼서 짓고요. 그러면 가장 빨리 되는 거 먼저 짓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는 그렇게 져야지. 여기다 저는 이념 논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재생이면 뭐 이쪽이고 뭐 원자력이면 그냥 원자력도 다 했으면 좋겠고요. 예. 뭐 가스 발전소 좋아요. 가릴 거 없다. 네, 가릴 거 없어요. 지금 다 해서 AI가 작동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태양광 싸고 태양광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해? 초기에 뭐 나쁜 사람들 좀 있었죠. 농촌에다가 비탈길에다 팔고. 그거는 초기에 있는 시장에 그 교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큰 걸 자동차도 프레임이 잡혀버리죠. 네. 아니 자동차 사람 타고 죽고 그래요. 근데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태양광 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지금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못 짓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오죽했으면 샘 알트만이 제발 좀 AI랑 얘기하면서 땡큐라든지 플리즈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전기 너무 먹는다고 그 말로도. 네네네네. 사람들이 더 하고 있고. 여러분, 샘 알트만한테 땡큐라고 전해줘 이러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농담이지만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AI하고 전기는요. 그래서 뭐 전기 관련주 주식 투자도 하시겠지만 근데 그만큼 AI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갈 길이라면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저 일자리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도 전기건 그렇고. 에너지건 AI든 AI 지금 우리가 뭐 4위, 5위 돼가지고 좀만 더 잘하면 3위 말도 안 되는 근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나라에서 AI 뭐 3위, 3강 가자. 예. 어떻게 가요? 아이스크림 아니고 AI 3강. AI 3강 어떻게 갑니까? 전기도 없죠, 반도체도 없죠, 연구하는 사람도 없죠, 다 의사돼 있고
엔지니어도 없고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봤습니다만 AI 관련된 논문 순위로 보면 중국 1등이고 뭐 한국은 뭐 한 10등 막 이러고 전체 AI 시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한 6등, 7등 네. 하던데요. 네, 근데 한국은 해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유료로 챗GPT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필요하고요. 공대생들의 그냥 모든 공대생들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GPU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다 논문만 보고 공부하잖아요. 우리나라 AI 연구자들은 다 논문 AI 연구자잖아요. GPU가 없으니까요. 그럼 학생들한테 GPU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어느 대학이든 이게 뭐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이든 저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이든 저는 국립대 모든 공과대학에는 GPU 넉넉하게 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만지작거리면 창업도 할 거고 대기업에도 취직할 거고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쏟아질 때쯤에 저는 AI 강국을 한번 꿈꿀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때쯤 되면 전기 만들려면 앞으로 1, 2년 동안 우리 고생해야 돼요. 이게 옛날로 따지면은 스마트폰 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네. GPU가 됐든 인프라 네. 먼저 깔아줘야 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걸 하고 천천히 가게 될 건데 저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허가해주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또 자율주행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부품을 그쵸, 제어할 안 되고. 수가 없어요.